안녕하십니까. 6번째 시간입니다. 5급 배정한자 풀이 6번째 시간인데요. 5급 배정한자는 총 500자입니다. 그러나 배정 총 된 한자는 200자고요. 아래 하위 급수 300자죠. 합쳐서 500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200자를 충분히 외우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누적이 돼서 4급 시험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항상요. 이야기로 외우시면 잊어버릴 일이 드물어지죠. 왜요? 여러분들은 꼭 공부하다 보면 밑줄 쫙 하는 건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농담하는 건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한자도요. 꼭 외우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이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바로 그물망자에다 조개패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즉 그물로 고기를 모아서 잡듯이 돈을 주고서 어떤 물건을 산다 해서 살매자죠. 그물로 값나가는 물건을 모으듯이 사다 해서 살매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매매 그럴 때 이 매자는 무슨 자입니까? 팔매자죠. 즉 팔고 사는 일을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점할 때는 이 매자가 아니고요. 결국 이거는 팔매이기 때문에 매점할 때는 이 매자지만 여기에서 사다라는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불매운동 벌인다 할 때 불매, 즉 사지 않는다는 것이 불매죠. 여러분들 불매요. 꼭 사지 않는다는 뜻의 아니 불자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사다라는 뜻의 반대말 팔다란 뜻이겠죠. 어떻게 외우느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선비사 밑에 살매자죠. 그러나 선비사가 원래는 날출자였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샀던 물건을 반대로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파는 일이다 해서 팔매자라고 우리가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팔매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선비는 샀던 물건도 팔 수밖에 없이 가난하다 해서 팔매자라는 얘기죠. 즉 선비는 샀던 물건도 팔아야 된다 해서 팔매자로 외우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매장,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벌려놓은 곳을 매장이라고 그러고요. 매점 앞단원에서 언뜻 보였었죠. 어떤 단체나 기관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를 매점이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바로 팔매자입니다. 팔매자의 매매하다 이럴 때 쓸 때는 팔매가 먼저 나오고요. 선비가 먼저 나오고 뒤에 사다라는 뜻의 살매가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없을무자입니다. 이 없을무자 어원은요. 원래 춤출무자와 비슷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요. 이게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요. 춤을 추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춤출 무자는 밑에 발 어그러질 천자를 놓고서 새로 만들어 놓고 이 글자를 이렇게 쓰자. 불화자를 놓자 해서 이렇게 쓰인 거죠. 즉 춤출 무자였으나 춤춘 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에서 없을 무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수풀림자처럼 이렇게 나무에다 불을 질러 놓으니까 아무도 없죠. 당연하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나무, 즉 수풀에다가 불을 질러 놓으면 아무도 그곳에 없겠죠.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없을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능, 재주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무능하다고 그러고요. 무시, 깔봄을 무시한다고 그러죠. 업신여기고 상대하지 않음을 무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요. 원래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럴 때 무시라는 것은 보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시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저는요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작아서 여러분이 제 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글자 무시하지 맙시다. 다음 글자는요. 곱배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찾아봐야 쉽게 이해가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사람인이 있고요. 설립이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대립된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 중에서 서 있다는 얘기가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사람이 대립된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은 여럿으로 나뉜다는 데서 여럿으로 나뉘다. 그것은 곱이다. 늘어나다 해서
곱배 늘어날 배자입니다. 즉 곱으로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사실요, 사람 중에 서가지고서 입으로 서로 대립된 말은 이 말 저 말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죠. 그것은 곱으로 늘어난다 해서 곱배 늘어날 배자입니다. 용기 100배,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 100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배가 하다, 배로 늘어나서 더해진다는 얘기죠. 이처럼요, 한자는 틀림없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죠. 입구가 꼭 입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땐 말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 입이 원래 먹는 일과 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법법자입니다. 법. 무슨 법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수에 갈 것. 즉 물이 가듯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순리에 맞는 것이 모든 것의 법이다 해서 법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듯 가는 게 법입니다. 순리,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게 법이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법원, 나라의 법률에 따라 법관이 재판하는 기관. 법관은요, 법원에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죠. 여러분들, 법에는요, 순리와 자연과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이 흘러가듯이요. 여러분들, 공부는요, 물이 흘러가듯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무조건 외우면요, 어거지로 외우면 저처럼 머리털이 빠집니다. 다음 글자, 순리대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변할 변자네요.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다라는 어떤 형상성을, 상형성을,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형용적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참 지금 만들려고 해도 깝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옛날 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 글자가요, 말씀원 옆에 실사죠. 즉 시를 양쪽에서 풀어놓던 말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말 이따을 연자입니다. 말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해서 말 이따을 연. 그러나 원래 이건 천천히 걸을 쇠자가 아니고 칠복자였죠. 칠복자가 천천히 걸을 쇠로 바뀐 겁니다. 즉 말을 잇따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매를 치다 보면 서서히 이 사람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즉 말을 실타래가 계속 풀리듯이 계속 잇따서 서서히 그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매로 치다 보면 이 사람이 서서히 변한다 해서 바꿀 변, 변할 변자입니다. 자, 변화, 사물의 형상, 성질 같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변동, 변하여 움직이는 것을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문에 접근하는 마음이 변했습니까? 서서히 변하십시오. 그것도 제가 말과 말을 이어서, 말꼬리에 꼬리를 계속 붙들고 이어서 해나가는 원리 한자 때문에 한문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외워야만 된다는 개념을 변화시키십시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병사병, 군사병자입니다. 이 병사병은 옛날에 무엇을 들었죠? 무기를 들었겠죠. 그렇다면 이 글자 어딘가에도 무기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즉 요게 도끼 근자입니다. 그 밑에 팔짱낄공 또는 받들공자를 이렇게 바뀌어 놓은 거죠. 이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가출 구자에서도 나왔었죠. 즉 도끼를 손에 들고 있다는 건 무기를 두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기를 두 손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건 군사다, 병사다 해서 군사병, 병사병이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병사는 군사 계급이 또는 군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계급이 낮은 군인이고요. 훈련병은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병사를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자에는 분명히 가장 포인트가 되는 어떤 원리가 있죠. 핵심이 있어요. 그걸 빨리 깨우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목표 속으로 같이 가볼까요? 이번 글자는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는 복복자입니다. 과연 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귀신이라든가 또는 제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차다, 가득 차다라는 자입니다. 이건 원래 술병의 모양입니다. 술병을 이렇게 해놓고 술이 그 어구까지, 아귀까지 꽉 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에게 술단지를 바치고서 제사하면
꼭 복을 받는다 해서 복복이에요. 그러니까 신 앞에, 이것은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신 앞에 술이나 어떤 것을,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서 빌면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해서 복복자고요. 축복입니다.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죠. 행복, 걱정이 없고 마음이 흡족하여 즐거운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많이 알면 행복하겠죠. 자,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밭들 봉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이 글자는요, 어원 속으로 갔을 때 전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원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물건이고요. 이건 양손입니다. 그리고 이거 손수자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요것이 두 손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요. 손수가 이렇게 바뀌고요. 위에 물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손으로, 양쪽으로 받들고 있는 손으로 물건을 떠받들고 있다는 데서 이것은 받들봉이다 해서 봉사하다 할 때 쓰는 받들봉자입니다. 봉양, 어버이를 받들어 모시는 걸 봉양이라고 그러죠. 봉사,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걸 봉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자는요, 틀림없이 옛날 어원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대가 바뀌면서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런 글자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견줄비자입니다. 원래는요, 숟가락이나 어떤 비수의 모양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래놓고 아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고 이 사람은 대머리고 이 사람은 아하, 눈이 크고 이 사람은 뭐가 짧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견주어 본다 할 때 견줄비자가 되는 겁니다. 비례, 두 양의 비가 다른 두 양의 비와 같은 일을 비례라고 그러고요. 비중, 물질의 질량과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를 비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한문에 비중을 더 많이 두신다면 한자를 이야기하는 한자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를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쓸비자입니다. 소비한다, 허비한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어원을 보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떤 분은 이게 달러다 그럽니다. 달러에 뗀 돈은 무조건 써야 된다 해서 쓸비다 그러는데 이건 달러가 아니죠. 여기선 없애버릴 불자죠. 부처 불자 쓸 때는 이게 없앨 불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없애버리는 돈으로 쓰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없애버리는 건 당연히 쓰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쓸비 또는 소비할 비자입니다. 쓰다 그러니까 뭐 공책에다 연필로 쓰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다시피 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없애버리는 건 한마디로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쓸비, 소비할 비, 여비 무슨 얘기입니까? 여행하는데 쓰는 돈이죠. 회비, 모이는데 드는 돈이 회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한자는요, 달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돈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소비한다 할 때 쓰는 쓸비자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코비자입니다. 원래 코를 나타내는 글자가 스스로 자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대부분 코를 가리키잖아요. 나 여기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여기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여길 가리키나요? 대부분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코를 가리키죠. 이럴 때 코의 모양을 본다는 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스스로 코는 냄새를 맡기 싫어도 저절로 스스로 맡는다 해서 스스로 자로 더 많이 쓰이니까 그렇다면 코비자를 따로 만들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스스로 자는 여전히 들어갔습니다. 코 모양은. 그래놓고 이 비자음을 나타내는 낮을 비자인데 비자음을 나타내는 것을 합쳐놓고서 이것을 코비라고 하자 해놨습니다. 이것을 풀이할 때는요. 코죠. 스스로 자기 밭에서 난 곡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서 냄새 맡는 곳이 곧 코라는 얘기로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코비는 쉽게 외울 겁니다. 비음은 뭡니까? 코웃음을 비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목구비, 눈, 한마디로 귀, 눈, 입, 코를 이목구비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생김새를 이목구비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만 나머지 부분이 풀린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얼음빙자네요. 이 얼음빙자가 잘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원래는요, 이 점이 두 개였습니다. 얼음빙자가 이렇게 물수 앞에 얼음빙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쪽에 왔습니다. 물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얼어버린 물이 곧 얼음이다 해서 얼음빙이란 얘기죠. 즉 물이 있는데 그것을 얼음빙, 얼려놓은 물이다 해서 얼음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리는 빙하를 타고 옵니다. 빙하. 그래, 빙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빙하라고 그러겠고요. 해빙은 뭡니까? 얼음이 풀리는 걸 해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원래요, 이 빙자가 앞에 얼음빙인 이수변이 붙은 물수도 얼음빙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점 하나만 남겨놓은 것도 얼음빙이고요. 그러나 그 점이 물수 위로 올라가면 기일영자입니다. 왜요? 점같이 어떤 시원에서부터 출발하는 물이 수없이 흘러간다 해서 영원 할 때 쓰는 기일영자는 그렇게 쓰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점의 위치가 옆구리에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선비사자네요. 이 선비사자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해석하고자 하는 선비사는 이런 식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십의 한일, 즉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걸 반대로 열을 들어도 하나만 아는 것이 선비냐? 아니겠죠. 열을 들어도 하나만 안다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은 선비다 해서 선비사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갓근을 해서 선비사자의 어원을 보면 선비의 얼굴 모양, 갓을 쓴 얼굴 모양을 본딴 글자이기도 합니다. 사관, 장교나 또는 보통 위관, 영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사관이라고 그러고요. 무사는 한마디로 지난날 무예에 익숙한 사람을 무사라고 했죠. 지금은 무사라고는 안 하죠. 무예, 무술에 뛰어난 사람을 무사라고 합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선비사가 들어간 벼슬사자입니다. 섬길사라는 글자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인 옆에 선비사, 즉 사람 중에서 학문을 한 선비만이 벼슬해서 임금을 섬긴다 해서 섬길사,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는 벼슬을 해야 한다 해서 벼슬사 이렇게 쓰이는 자입니다. 사람 중에서 학문을 한 선비만이 벼슬에 나아가서 섬기게 되겠죠, 임금을. 그래서 섬길사자입니다. 출사, 벼슬 자리에 나아가는 걸 출사라고 그러고요. 급사, 어떠한 일을 주는 것을 맡은 선비를 그러한 벼슬 자리를 급사라고 하겠죠. 학교에는요, 꼭 급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죠. 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배정 한자를 충분히 익히셔야만 여러분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